누리호 발사 성공의 숨겨진 비밀이 밝혀지자 전세계 경악, 가능성 16%의 벽을 뚫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결국 한국이 해냈습니다. 한국형 인공위성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는데요. 21일 오후 4시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하며 마음 졸인 순간에 누리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굉음을 내뿜으며 우주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누리호는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에 따라 지표면 700km 안팎의 고도에서 초속 7.5km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에 긴장감이 맴돌던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미리 성공한 것이 확실하다는 스포 장면이 있어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바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이종옥 과기부 장관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성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다들 같은 얼굴로 흐뭇하게 누리호 발사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오늘 대한민국 과학기술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섰다며, 이어 대한민국의 하늘이 활짝 열렸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뤘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누리호 3단에서 발사된 성능 검증 위성이 지구 700km 궤도에 안착한 것이 확인된 순간엔 지난 12년 3개월 동안 오직 이날만을 위해 달려온 항우형 개발진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 올린 우주강국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만이 과점하고 있던 발사체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죠. 심지어 우리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입니다. 위성을 쏘아 올린 75톤급 액체연료 엔진을 비롯해 발사체에 탑재된 위성을 보호하는 덧개인 페어링까지 모두 하나하나 국내 연구진들이 개발했는데요. 2015년부터 누리호 개발을 진두지휘해온 고종한 본부장은 러시아와 나로호를 개발할 때 러시아가 한국인들은 그냥 손 떼고 가만히 있어라, 다 되면 말해줄 테니 참여하지 마라 라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들었는데, 누리호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 조립해 어떤 서름도 없이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리호의 국산화율은 94.1%에 달합니다. 로켓에 쓰이는 부품은 무려 37만 개에 달하는데요. 여기서 압력온도 센서 등 기성품과 일부 소형 부품을 빼면 전부 국산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성을 다른 나라 발사체에 빌려 쏘아 올렸는데요. 이에 해외 발사체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고, 국제 정세에 따라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올 하반기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 위성 2호는 계획대로라면 러시아 로켓으로 발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대체 로켓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의 성공은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맞은 성공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지난해 10월 21일 1차 발사 당시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3단 엔진이 조기 연소 종료되면서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었습니다. 항우연은 1차 발사에서 확인된 3단 로켓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한 뒤 2차 발사에서는 기술적 개선 조치를 취했고 이번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BBC는 우주 발사체의 성공 가능성은 평균 16%밖에 되지 않는데 한국은 이 벽을 엄청난 추진력으로 뚫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성공을 계기로 항우연이 2027년까지 총 674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누리호를 향후 4차례 더 발사해 기술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미국의 스페이스X와 같은 국내 우주 산업체를 육성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누리호 사업은 300여 국내 기업에 엔지니어 500여 명도 참여한 민관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리호 부품 총 조립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맡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로켓 액체 엔진 개발에 참여, 발사대는 현대중공업이 주축이 돼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기초산업 역량이 얼마나 우수한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총 사업비의 약 80%인 1조 5천억 원이 국내 산업계에 집행되었는데요. 이로써 국내 기업들이 우주산업 분야에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10년 시작된 누리호 개발은 사실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웠는데요.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된 우주 분야에서 오직 우리만의 힘으로 답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4년 만에 실시한 첫 엔진 연소 테스트의 불꽃은 채 10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여론은 반세기 전 미국은 달까지 갔다 왔는데 이제와 무슨 우주 개발이냐 라는 냉소적인 여론도 늘 뒤따랐죠. 거기다가 1차 발사 시도도 실패하자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있어 그 막대한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은 스스로와의 싸움이었는데요. 각자 필사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긴장도를 좀 다소 높이긴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마지막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의 평정 상태를 가지고 가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발사체는 한 8개 정도의 그 전자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한테 하나하나씩 말을 걸어요. 야, 너 잘했니? 잘했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아, 맞아.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나름 그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좀 이완을 시키는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설계 과정들 그리고 시험 과정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학관 주변을 걷기도 하고 또 발사대까지 걸어 올라왔다가 걸어 내려가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아마 100번을 발사해도 부담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불굴의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연구원들은 2달간 밤을 새우면서 실패 원인을 찾았는데요. 비행 정보를 담은 데이터 2600건을 세세하게 역추적하여 그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안에 있었던 헬륨 탱크 고정부가 로켓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풀리면서 미세한 균열을 낸 것을 확인했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딛고 성공한 누리호는 국민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이 순간의 감동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뉴스 수어 통역사였습니다. 누리호 발사 당시 통역사의 실감나는 표현은 보고만 있어도 누리호가 그 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부앙부앙 퓨슝슝 하면서 엔진이 가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오르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벅찬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누리호의 성공은 우리 국방력 강화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나라에 공개하기 힘든 군사위성을 언제든 우리 힘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고, 특히 우주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누리호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추진 방식, 구조, 단분리, 유도 항법 제어 등 대부분의 기술에서 일치합니다. 발사 후 지상으로부터 200km 대기권을 넘어간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면 1000km의 고도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낙하해 지상을 공격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주발사체인 드레프르 로콧도 핵무기를 실던 ICBM의 위성을 탑재한 것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한국이 사실상 ICBM을 확보했다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회사 본심 나왔다. 지구로 향하는 기술이란다. 누리호 성공을 축하하는 수상한 단체가 있다. 국방부다. 누리호 도색이 벗겨지면서 원래의 색상이 드러났다고 한다. 알고 보니 국방색이란다. 국방부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중국은 우리 누리호 기술력이 낮다며 폄하하는데 사실 맞는 말이다. 기계 오류로 중국 베이징 자금성 쪽으로 수직 낙하할 수 있음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국방대 교수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장거리 미사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대형 로켓 기술에 성공했는데 300톤급 추력 액체 엔진 기술은 중형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였죠. 외신 역시 한국의 누리호가 궁극적으로 한국형 ICBM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주목하였습니다. AP통신은 핵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 생사의 군사대치 상황인 한국이 우주 기반의 정찰 시스템과 미사일 장거리화를 시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실을 입증했다면서 세계 10번째 경제 강국인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및 스마트폰을 세계 시장에 핵심적으로 공급하는 나라이지만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에 많이 뒤처졌는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라고 하였죠. AP통신의 말처럼 주변국에 비해 한국이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 그건 주변국이 좀 또라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교생 200명 중에 전교에서 7등이지만 반에서는 4등인 한국이랄까. 미국 CNN 방송은 이날 한국이 우주기술 분야에서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누리호 이전의 발사체들은 모두 러시아 기술이 적용됐지만 누리호는 한국 자체 기술을 사용한 것이기에 향후 다양한 미래 위성과 관련 임무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BC는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우주 발사체 성공으로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주기술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와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에 따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됐기 때문이다면서 자체 발사체를 갖고 싶다면 기술 전수를 기대하기 힘든 조건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한국은 이번 성공으로 우주산업과 군사안보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 매체들은 지난 누리호 발사 실패를 두고 1970년대 중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평가절하했었는데요. 이번 발사 성공 때에도 성과를 말하기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시보는 중국 원로 우주항공 전문가인 황지청이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황지청은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뛰어난 반면 우주항공 기술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것이 위성산업 발전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로켓 엔진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산업 기초와는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갈 길은 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주하는 거야 뭐야. 신화군사망은 한국 누리호에 숨겨진 사실은 ICBM 개발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며 동북아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군비 증강은 자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고 이제 앞으로 모든 긴장의 책임은 한국에 있을 것이라고 도발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웨이보에서도 누리호 발사 성공이 뉴스 상단에 오르며 관심을 받았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제와 성공하면 뭐해, 우리는 이미 50년 전에 했는데 한국 놈들 위성이니 뭐니 해도 결국은 미사일 개발한 거다.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혹시 우리 기술진 데려간 거 아니야. 축하해 한국. 계속 실패하더니 드디어 김치와 케이팝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겠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걸음마를 뗐다고 봐야 한다. 우리 중국에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지.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형님과 아우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뻘쯤 되려나. 한국인들 특징이 별거 아닌 일에 엄청나게 과장해서 부풀리는 게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좀 맞자. 지난 21일 한국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자 해외 외신들은 일제히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BBC와 CNN, AP통신 등 다수의 유력 매체들은 한국이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거나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적 인공위성을 우주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저력을 보여줬다 라면서 주로 한국 우주산업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은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유독 한국과의 매체는 다른 반응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언론인 황구시보나 신화군사망은 한국의 누리호 개발로 인해 사거리를 대폭 늘린 IRBM, ICBM의 개발이 임박했다라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ICBM 개발자로 알려진 황지청은 한국이 이번에 순수 기술로 누리호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했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우주발사체 기술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본질적으로 같긴 합니다. 누리호는 ICBM과 추진 방식, 구조, 단분리, 유도항법 제어 등 대부분의 기술이 일치하는데요. 발사 후 지상으로부터 200km 대기권을 넘어간 후 목표 궤도에 진입해 인공위성을 분리시키느냐 아니면 1000km의 고도까지 계속 상승했다가 지구 중력에 의해 낙하해 지상을 공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발사체,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러시아의 우주발사체인 드레프르와 로콧도 핵무기를 실던 ICBM에 위성을 탑재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12년간 쌓아올린 한국 연구진들의 기술력은 우리나라 미사일 개발 기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누리호 개발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대형 엔진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4개의 엔진을 각각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같은 추력을 내도록 제어하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중대형 로켓 엔진 제작의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 클러스터 기술을 활용해 일단 엔진 전체 추력을 무려 300톤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는 북한이 지난 3월 발사한 ICBM 화성 17형의 1단 엔진 추력인 160톤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누리호를 군사용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접목해야 하고 무엇보다 누리호의 액체 엔진보다 고체 엔진이 군용 탄도미사일에서는 효용성이 크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진기관은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 신속한 발사가 가능해 군사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데 미리 연료가 충전된 미사일을 이동 시 발사 차량에 장착하고 원하는 발사 장소에 이동해 시점을 맞춰 쏠 수 있어 신속성과 은밀성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반면 액체 연료는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시간 안팎이 소요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적의 정보 자산으로 사전 징후를 포착해낼 수 있어 발사한 미사일이 무력화되기가 쉽죠. 그런데 최근 누리호 발사 성공과 더불어 한국 미사일 개발사에 놀라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3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것인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누리호 발사 성공을 발표한 과기정통부에서가 아닌 국방부에서 이를 직접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는 군사 정찰 위성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직접 연결된 기술인데요. 즉 한국이 개발 추진 중인 IRBM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발사체가 성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020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을 통해 이제 한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침 2년 뒤 한국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를 성공한 것인데요. 특히 지난 4월 국방부는 미사일 작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을 거행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었는데 바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 초정밀, 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군이 추진할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계획이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사거리 3,000에서 5,500km의 수준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급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단기간에 사실상 IRBM급 이상의 추력을 낼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 발사체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대형 고체 연료 엔진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기겁하게 할 만한 대목은 이번 한국군의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군사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ICBM 개발 모두에서 한국군이 한 발 앞서게 됐다는 점이고, 중국 역시 경악하게 하는 건 이제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탄도미사일 관련 둘째가라면 서러운 북한도 최근 들어서야 고체 연료 추진 엔진 시험에 성공할 만큼 고체 연료 추진 기관은 높은 기술력이 요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은 모두 액체 연료 기반인데요. 북극성 계열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 있긴 하지만 준중거리 정도 성능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IRBM을 넘어 ICBM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쏜 것이죠.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고체 연료 시험 발사가 한국이 만든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 5,000km 이상의 IRBM, 즉 현무5 개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사거리 5,000km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현무5가 개발에 성공한다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닿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IRBM 개발이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우선 사거리 5,000km여도 미국 본토에는 닿지 않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IRBM을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을 견제하는 방법으로는 한국도 IRBM을 갖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ICBM을 20기가량만 보유해 혹시 모를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오히려 IRBM을 대량 제작했습니다. 동북아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핵을 가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상징적으로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뿐 IRBM은 보유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는 INF 조약 때문에 한 발의 IRBM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러시아가 중국도 참여한 새로운 INF 체결을 제의했으나 시진핑에 의해 거절당했죠. 대만도 상당한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IRBM 개발은 자칫 중국 측에 침공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므로 공격무기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낄 때 껴야죠. 그나마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억제력을 갖춘 국가는 비공식 핵 보유국인 인도인데, 인도는 반중에 대해서는 진심이지만 최근 미국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최우선시하는 모디 총리의 기조 아래 러시아 원유와 무기 등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거기다 최근 모디 총리는 우리는 인도의 산업과 안보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는 어떤 국가 협의체의 목표가 아닌 오직 인도 국민들의 안위라고 밝히며 쿼드 탈퇴까지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가 중국의 추측에서 방어기지를 구축한다 해도 미중 갈등의 전초지가 될 중국 우측 태평양에서는 마땅히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도 미국을 더욱 심란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한미 공동선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핵 문제 및 중국의 태평양 진출 야욕에 관해 적극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한미 양국은 결국 한국의 IRBM 개발로 뜻이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체득한 클러스터, 단분리, 항법지역 기술들이 결국 한국형 IRBM 현무5의 개발로 이어질까 염려하면서도 오히려 중국보다 일본이 더욱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둘 다 졌던 거지 뭐. 중국 매체 팽배신문에 한국 세계급 로켓의 발사 성공, 한국의 야망은 얼마나 큰가라는 기사에서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 생각엔 한국의 미사일 구축으로 인해 가장 위협을 받는 건 일본일 것 같다. 일본은 한 발의 미사일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한국은 누리호가 군용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일 뿐이다. 한국이 중국의 둠펑 26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가졌다고 해서 놀랄 건 없다. 우리는 이미 탄탄한 방어 구축망을 가졌고 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지녔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라면서 한국의 IRBM 개발이 일본의 위협이 될 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짤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결국 IRBM 발사 성공함. 북한이나 일본용이지? 북한이나 일본용인 거 맞는 거지? 한국의 우주산업이 결국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 1.5톤급 위성을 탑재한 한국의 누리호가 3차 발사에 멋지게 성공했는데요. 지난해 2차 발사 당시 발사 성공 여부가 주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첫 실전 발사였습니다. 이러한 3차 연속 발사 성공은 미국, 러시아, 중국도 달성하지 못한 진기록으로 한국 우주산업의 발사체 제작과 발사 운용 능력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도 크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부터 이뤄진 전세계 로켓 발사의 시도 성공률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죠. 누리호가 위성 8기를 사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8분 58초. 이 짧은 시간을 위해 우리 한국 기술진들은 수십 년을 노력해왔고 결국 세계 7번째 성공이라는 대기록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예산은 미국의 1%에 불과한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성과였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누리호는 지난 1, 2차와 달리 손님인 실용급 위성 8기를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그리고 부탑재 위성으로는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셋, 저스텍의 JSC, 루미르의 T1, 카이로스페이스의 K사트-3U 등 탑재된 위성도 모두 한국 기업이 개발해내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위성 제어 부품 반작용 휠과 제어 모멘트 자이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과 미 국무부의 국제무기 거래 규정 ITAR의 예외를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정태선 단장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국내에서 운용하는 위성 중 국산화율이 가장 높으며 ITAR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말했죠. 이번에 쏘아올린 위성들은 지구 관측이 주 임무이지만 유사시 정찰 위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은 일제히 기술 이전을 꺼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 연구진들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듯 일일이 논문을 뒤져가며 기술을 구현해 나갔습니다. 누리호의 국산화율은 94%에 달하는데 엔진, 연소기, 터빈배기, 발사대 등 핵심 장비들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으며 37만 개에 달하는 로켓 부품 가운데 기성품인 센서 등과 일부 소형 부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품을 국내 기술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산 발사체 개발을 우리 힘으로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오지성 핵심 기술팀 선임은 누리호가 발사하기 전마다 발사체가 폭발하는 꿈을 꿨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발사체가 폭발하는 꿈까지 꿨을까 싶습니다. 또한 탑재된 위성의 레이더도 2년여 노력 끝에 개발해내었지만 국내에서는 검증할 곳조차 없었는데요. 결국 레이더를 소형화하여 자동차와 경비행기에서 실증하였습니다.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발사가 기적이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이렇게 국내 기술로 개발된 덕에 우리 민간 군수 산업에 쓰는 부품을 활용할 수 있어 국산화와 함께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는데요. 누리호 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아리랑 6호와 비교해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지은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장은 해외에서 위성을 발사하면 카이스트에서 위성을 보낼 때부터 고민할 게 너무 많다며 우리 땅에서 우리 로켓으로 우리 위성을 쏠 수 있다는 의미는 그동안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다가 퍼스트 클래스를 탔다고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누리호 엔진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이 아닌 러시아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물론 그 취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식인 것은 알지만 일본과 중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가져가 악의적인 폄하를 하고 있어 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호의 엔진이 나로호 때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은 엔진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MTCR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MTCR은 국가 간 로켓 시스템의 이전을 규제하는 제도로 고체 엔진은 물론 액체 엔진 기술도 포함되는데요. 누리호 엔진은 2007년 30톤급 엔진의 핵심 부품 개발부터 시작해온 순수 국산 기술이며 나로호와 누리호 엔진의 구조는 엄연히 다른 구조입니다. 누리호의 75톤급 엔진은 발사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스가 따로 나오는 가스 발생 사이클 엔진이지만 러시아가 나로호에 사용한 엔진은
해외 수출용인 RD-151 엔진으로 가스를 재활용하는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입니다. 이러한 다단연소 사이클은 예연소기를 사용하지만 가스 발생 사이클은 가스 발생기를 사용하는 등 둘의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또한 다단연소 사이클은 효율성이 더 좋은 엔진인데요. 만약 누리호가 기술이 이전된 엔진이라면 굳이 가스 발생 사이클 엔진으로 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술 이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나로호 당시 지상검증용 발사체에 장착된 모형 RD-151 엔진이 알고 보니 모형이 아닌 실제 엔진이었다는 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본래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당시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제작비를 아끼려고 이미 생산된 실제 엔진을 모형 딱지만 붙이고 달았을 것이라고 향후연 측은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한국 간 계약 내용 중에 이 모형 엔진을 두고 가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실제 엔진을 두고 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의 좋은 참고 자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러시아 기술이 이전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의 참고가 되었다는 점에서 러시아 기술설이 나온 것이죠.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이후 러시아 엔진 제작사인 후르니체프사의 사장 블라디미르 레스테로프가 이 일로 해임되었다는 거. 한편 이번 누리호 발사체는 단순히 세 번째 성공이라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우주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국가주도였던 사업에서 민간주도로 바뀌게 되는 첫 순간을 알렸던 것이죠. 지금 세계 각국은 우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우주 산업 시장의 규모는 반도체 산업과 맞먹는 3,850억 달러, 약 48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년 후인 2040년에는 무려 2조 7천억 달러, 약 3,360조 원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급속한 발전은 민간 기업이 개발과 탐사를 주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강대국이 자존심을 걸고 나섰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300여 개의 민간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누리호 모델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사에 참여하며 체계 종합을 맡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벤처 스타트업 기업 등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이번 발사로 증명되었는데요.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1단 75톤급 액체 엔진 4기, 2단 75톤급 1기, 3단 7톤급 1기까지 총 6개의 엔진을 자체 개발하여 탑재시켰고 엔진 부품인 터보펌프, 밸브류 제작과 함께 엔진 전체의 조립까지 담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무려 국산화율 100%로 발사대 시스템을 총괄 제작 구축하였죠. 또한 국내에 이런 발사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이 얻게 되는 이익도 무궁무진한데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성 스타트업에 우주발사 경험이 있다는 이력은 영업이나 대외 협력에서 매우 강력한 차별점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로 우주발사 경험을 갖춘 카이로스페이스의 신경호 대표는 우주 스타트업이 실제 위성을 만들고 우주에 올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장이 열렸다고 평가하였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이처럼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지만 사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발사 예정일이었던 지난 24일 발사를 약 2시간 앞두고 이상현상이 발생해 중단되었었는데요. 점검 결과 발사대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 그 뒤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3차 발사는 중단 하루 만에 재개가 결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기술적 오류에 대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죠. 또한 쏘아올린 위성 8기 중 1기가 아직 사출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손님이 8분 탑승했는데 현재 7분만 내린 게 확인된 상황이죠. 이에 이종욱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6번째 도요새 위성은 사출 확인이 안 되었는데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어 볼 수 없었지만 7번째 도요새 위성이 나간 만큼 사출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출되지 않더라도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잘 진입해서 주탑재 위성을 분리하는 게 메인 미션이었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도요새 위성이 3기만으로도 충분히 임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외신들은 한국의 우주산업 역량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는데요. AFP 통신은 이날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자체 개발한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밝히며 급성장하는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도했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국내 개발한 우주선으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애틀 타임스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할 만큼 정교해 보이지는 않는 반면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은 중국 항공모함 등 중국 전략자산의 배치와 군함 및 전투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워싱턴 타임스 역시 우주 로켓은 오랫동안 탄도미사일에 적용되는 이중용도 기술로 군사화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인공위성 자체로 현대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였죠. 한편 북한은 누리호 발사 성공에 아주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수차례 정찰 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한국의 선수를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자 발사 사실 자체를 전하거나 언급하는 걸 피하라는 심산으로 분석되는데요.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2012년 광명성 3호,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와 지난해 12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공개한 정찰 위성 중요 시험 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쏠 예정인 정찰 위성의 추력은 대한민국 누리호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은 북한 대비 오래전부터 더 뛰어난 인공위성 기술력을 지녔고 누리호 2, 3차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분야도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번 성과에 대한 악의적인 폄하 발언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오재팬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기분 좋아지는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자신들만 기뻐하고 있다. 도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번 발사 때는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하니 이번 발사에서는 진정한 의미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낭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 기술과 첨단 산업에 대한 견해가 바뀔 거라고, 아니 너희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깨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는 작은 나라, 작은 눈, 작은 위성, 우주 제1대국 대한빵지놈들 또 신났네. 빵지가 만든 이 로켓의 성능은 1970년 중국이 동방호 1호를 발사할 때 사용했던 창정 1호와 비슷하네. 아주 기뻐하고 축하할 만하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오히려 한국의 우주 산업을 크게 인정하는 반면 이웃국이라는 얘네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발사체와 위성 자체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누리호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로켓 엔진과 단분리 등 기반 기술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특히 항우연 주관이었던 사업이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되면서 군사용 전환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리호와 ICBM은 다른 용도이며 엄연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바로 대기권 재진입 여부입니다. 누리호는 수직에 가깝게 하늘로 치솟아 인공위성이 올려질 궤도에서 수평에 가깝게 계속 비행하면서 위성을 분리하고 임무를 마치는 반면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가 최고 고도에선 엔진을 정지한 뒤 호물선 형태의 궤도를 그리며 지상의 타격 목표 지점을 향해 떨어지기에 이때 고온과 고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밀도 공기층에서 감속한 후 고밀도 공기층으로 자유낙하하므로 초속 9km 이상의 속도로 공기와 부딪히면서 최대 2000도에서 60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되죠. 하지만 누리호는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마찰에 의한 고열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ICBM은 고체 연료인 반면 누리호에는 액체 연료가 사용되죠. 고로 누리호와 ICBM이 다르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리호와 ICBM이 그냥 다르다는 거지 한국이 ICBM 기술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ICBM 이름이 누리호는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이 진짜 기술이 있냐? 고체 연료는 이미 2차례 발사 시험을 마쳤고 심지어 2025년 실제 위성을 탑재하여 발사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역시 비닉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이미 3년 전에 대기권 재진입 내열 소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주 비행기 지구 재진입용 열보호 내열 소재이죠. 발사체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비행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죠. 눈치 챙깁시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강국인 한국이 ICBM을 만들 수 있는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미사일을 장거리로 날려보낼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탄도 중량을 높인 고위력 탄도탄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하긴 그 말이 맞죠. 우린 베이징까지만 잘 때리면 되니까.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주평 누리호 이름에 숨겨진 비밀. 알고 보니 누클리오의 줄임말. 우리의 우주 사업이 향하는 곳은 지구. 우주를 향한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하나. 누리호의 성공에 조급해진 북한이 오히려 한국과의 격차를 증명하는 지중수를 두었다. 5월 31일 06시 29분경 북한은 서해에서 남방향으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호를 발사하였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사를 했다, 잘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가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라는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위성 발사 기술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북한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의 결의 1874호로 발사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에 김정은 역시 보란듯 자국의 위성을 발사하였지만 1천리 간다는 천리마 발사체는 추락하였고 1만리 본다는 만리경은 눈도 못 뜨고 그대로 수면 아래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발사 이후 단분리에 실패하면서 전라북도 군산 서쪽에 위치한 어청도 서방 200km 지점에 추락했는데요. 북한은 1998년 8월 이후 이날까지 모두 7차례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는데 5차례 발사에 실패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례 발사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공위성
인공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광명성 2호 3호로 인공위성을 궤도까지 올려놓았지만 이는 발사에만 성공한 것이고 정작 위성은 지상센터와 교신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유한 위성기술 수준도 우주기술 강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북한은 지상관측 영상이나 사진 등 위성활동 결과물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지상국과의 신호송수신과 위성자세 제어 등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등 위성이 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날 추락한 북한의 위성잔의 낙하 예상 지역은 한중 서해 경계선이었기에 우리 해군과 중국 해군의 선착순 눈치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사 직후 이미 낙하 지점 일대에 중국 함정들도 수척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군 역시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을 때부터 해군 인양 함선이 서해 해상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 한국이 인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군 당국은 수심 70m 바다에서 인양한 물체 분석을 통해 추진체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건져 올린 북한의 발사체의 모습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 볼 땐 정은이가 먹으려던 모카본이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연료 탱크였습니다. 하도 표면이 거칠어 가죽막을 덮어 씌웠나 했지만 확대해보니 그냥 탱크의 금속 표면이었죠. 지난 2016년 한국이 건져 올린 광명성의 잔해물에서도 알 수 있듯 북한은 용접 기술과 같은 기본 제작 능력이 조잡한 수준입니다. 이건 뭐 제가 살고 있는 빌라 옥상 물탱크가 더 맨들맨들할 것 같아요. 참고로 누리호의 연료 탱크의 모습은 이러한데요. 깔끔 그 자체죠. 북한은 지난 21일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에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자 이를 배합하며 이번 발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발사체의 이름을 천리마로 변경한 것은 김정일 시대를 넘는 김정은 스스로의 업적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었는데요. 이번 위성 발사를 앞두고 딸을 대동해 여러 차례 현지 지도를 반복하거나 로켓과 위성의 이름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실상 정치적 올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기대와 달리 처참한 모습을 보이며 추락하여 정치적 승부수에 큰 상처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의 성능은 누리호에 비해 기술력이 한참 낮다는 평가인데요. 천리마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엔진이 적용되었는데 듀얼 체인버 방식으로 대당 추력은 80톤, 총 추력은 160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누리호의 엔진은 더욱 상위 기술인 터보 펌프식 단일 체인버를 사용하며 대당 추력이 75톤, 총 4개의 엔진에 장착돼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일단 로켓 부분만 놓고 본다면 북한 발사체와 추력에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죠. 북한의 발사체와 누리호는 추력의 효율을 결정하는 연료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북한 발사체는 액체 연료로 질소와 수소 화합물인 하이드라진을 쓰고 산화제로 사산화질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이드라진은 보관이 쉽지만 소량만 노출되더라도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분류되며 또 추진제 1kg이 소비될 때 발생하는 연소 효율인 비추력은 270초에 불과합니다. 반면 누리호는 케로신과 액화산소를 각각 연료와 산화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사용하는 연료와 같은 것으로 누리호의 비추력은 대형 로켓들의 기준인 310초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액체 엔진은 액화산소를 섭씨 영하 183도의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자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북한이 한국과 달리 비추력이 낮은 하이드라진 계열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로와 누리호 개발에 모두 참여한 조광래 카리천 원장은 기술적 특성에서 한국이 개발한 엔진과 북한산 엔진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였죠. 또한 탑재된 위성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요. 북한은 앞서 지난해 12월 정찰 위성 최종 시험 결과물을 공개했는데 흑백 영상에서 해상도가 20m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상에 가로 세로 20m의 물체를 한 점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서방과 같은 경우는 0.3에서 0.5m에 달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결과물을 두고 군사용으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분해능이 1m 미만이어야 하기에 북한 위성은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죠. 이러한 북한의 실패로 인해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은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 역시 이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성과에 극찬하였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거렌 연구원은 VOA와인 TV에서 누리호의 성공은 한국의 우주발사 기술에 대한 놀라운 입증이고 따라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부차관무는 여전히 특정 국가가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보단 다른 국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자국의 위성을 발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는 더 효율적인데 이에 따라서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과 이번 발사에는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주권 등이 더욱 부각되는 요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한국이 주어진 중량 범위에서 북한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해외 매체 최초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직접 방문한 미 블룸버그 통신은 누리호의 실물과 제작 과정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미래 우주 산업에 대한 계획을 듣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South Korea has lofty goals for its fledgling space program that needed one giant leap of faith in a search engine to get it off the ground.
Treaties between established space powers like the US, Russia, and France prohibit certain tech transfers to aspiring space club nations like South Korea, leaving its small team of pioneering rocket scientists to scour the web for ideas. 누리호 이제 초기 설계를 할 때 We looked up on the internet to compare and find a suitable launch vehicle. What caught our eye was the SpaceX Falcon Merlin engine. We developed Nuri, looking at the picture and using it as a point of reference to design. kerosene is a fuel tank. This is an actual Nuri 3-stage launch vehicle, not a replica. And Bloomberg News got an exclusive and unprecedented tour of the entire Naro Space Center, where the first 2 Nuri rockets were launched, including the first successful test mission last year. What did you feel when it launched for the first time? My heart is beating fast. And praying, please. Pray. The next launch, perhaps by as early as this May, will deploy actual commercial satellites, powered into orbit by those SpaceX-inspired but locally made engines, and they're nearly 300 tons of thrust. We're trying to build a SpaceX-like company. It's a model that marries Elon Musk's cost efficiencies with South Korea's prowess in advanced chips. At present, the Nuri costs about $80 million per launch, compared to $67 million for the more powerful, larger payload Falcon 9. That's largely why later this year, South Korea's government-run KARI will transfer its commercial rocket launching to a private company, rocket engine maker Hanwha Aerospace. We're seeking to see if Hanwha can make this Nuri rocket profitable, but it's a very hard task. Elon Musk has made a very tight market for other companies. This is South Korea's main launch center and launch pad for the last 2 Nuri rockets and the next one that will be launched sometime later in 2023. But over here, they're going to expand it because they have larger ambitions for destinations further afield, including the moon and beyond. And liftoff of Artemis 1. Namely, participation in the NASA-led Artemis program to return man and payloads to the moon. National security, too, will be a key driver at a time when North Korea is improving its rocket capabilities, and a sanctioned Russia means one less rocket launch provider available to South Korea. It's important to find cheap launch vehicles from a business perspective, but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country to have the ability to put satellites or things like this into space when we want to. To get into the once fairly exclusive but now increasingly crowded Global Space Club, South Korea may emulate another American accomplishment, the Kennedy Space Center, to transform these sleepy islands in the nation's south into an aerospace industry epicenter. Stephen Engel, Bloomberg News at the Naro Space Center, Gohong, South Korea. 한편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를 토대로 ICBM 기술에서도 북한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 앞서 나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 ICBM 기술도 사실 한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위성 발사 실패에서 문제가 발생한 곳은 2단계 엔진으로 고공 엔진 부분입니다. 발사체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비행하는 엔진인데요. 그리고 이는 ICBM의 핵심 기술이죠. 역사적으로 ICBM과 위성 발사체는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으며 로켓 엔진과 단분리 등 대부분의 기반 기술이 동일합니다. 이충군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번 북한의 실패를 두고 2단이나 3단은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실험할 때는 우주공간에서의 연수 상황이 모사가 안 돼 분사구 쪽에다가 진공 챔버관을 연결해서 실험한다며 엔진의 단분리가 문제라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지만 2단 엔진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 방안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고공 엔진의 연소 시간은 100주에서 200주 정도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2만 초 이상의 지상연소 실험을 실시했다며 북한은 대략 1000초에서 2000초 정도에 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최신 ICBM 화성 17형 역시 이번 천리마의 문제와 동일한 2단 분리 후 엔진 결함으로 인해 실패했는데요. 누리호 발사체 팀을 총괄한 강선일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ICBM은 누리호와 체급은 비슷하지만 기술 성숙도 면에서는 떨어진다며 추력 조절 기술 등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ICBM이 있으면 뭐하냐, 핵탄두가 없으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뭐 맞는 말이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일 뿐 기술력과 역량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선임 보좌관은 VOA와인 TV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는데요. If South Korea decides to arm with nuclear weapons, it has technical capabilities and can do it as fast as within 1 year. Is it feasible for South Korea to build nuclear weapons just in 1 year? In order to build a bomb, you have to enrich uranium-235 to 80 to 90%. In a regular commercial reactor, we only enrich to about 20% because you don't need more than that to produce electricity. South Korea has 24 nuclear reactors. It's actually number 5 in the world in having nuclear reactors. So there's plenty of capability there, should someone choose to do this, to enrich uranium to the 80 to 90% where you get fissile material that you can put in a bomb. The other way to go is plutonium, but again, these same reactors produce plutonium as part of their output. And so you could go the uranium bomb way or the plutonium bomb way, and a year is not a unrealistic expectation.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ICBM과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동북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가진 치명적인 파괴력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핵전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핵 보유국은 생각보다 빨리 핵을 투발하려는 전략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초기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깊게 관여했던 아인슈타인 역시 이와 같은 핵폭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아인슈타인의 생전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폭의 핵심 원리를 발견했으나 끝까지 무기화에 반대했던 아인슈타인의 간곡한 부탁. 중국은 사도대 全面建成了小康社会。 5, 4, 3, 1. 중국으로